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일부터 외국산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기로 함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인데요. 25% 관세만으로도 한국산 열연 강판의 미국 수출 가격은 톤당 20만 원 이상 올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집주인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상가 등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단연 높아서 70%에 육박합니다. 반면 고가 부동산이 많은 서울 강남 3구에서는 미국인 매수자가 중국인보다 5배가량 많았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달부터 의무화됐는데요.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늘어나면서 하반기 코스피 3,000포인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희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가 상승 곡선을 유지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F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F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13대 이후 8명의 대통령 재임 중 노무현 정부를 빼고는 코스피 상승률이 20%를 넘은 정부가 없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로 코스피 3,000, 5,000 얘기가 나오지만 5년 내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새 정부에서 허니문 랠리가 펼쳐질지 지속되는 경기 부진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박병호 부산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하루 앞이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올 들어서 우리 증시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불마켓에 꼽힐 정도로 올랐습니다. 뭐 작년에 워낙 죽을 순 탓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 증시도 정말 대세 상승이 시작된 것인지 새 정부 출범 앞두고 기대가 큰데요. 박보영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해 우리 증시 흐름 앞으로 좀 정말 오름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대세 상승으로 봐야 할까요? 지난 4월 달에 그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금리를 인하시켰어요. 그래서 그 덕택으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 특히 독일, 스페인, 이태리 이런 나라들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이런 나라들 제외하면 우리 한국 시장의 수익률이 뭐 12%, 13% 수준이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특히 우리 투자가들 입장에서 좋아 보이는 거는 우리 한국인,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즐겨보고 있는 미국장, 뭐 일본, 중국 여기하고 비교하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근데 여전히 트럼프가 유발한 관세로 인한 후폭풍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살아있고 또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게 뭐 대세 상승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흐름을 대세 상승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여러 변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문남중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새 정부 출범까지 겹쳐서 기대감까지 겹쳐서 이제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좀 있던데. 지금 당장 코스피 지수 흐름을 봐도 2,700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증시는 전적으로 정치 이벤트에 노출된 대표적인 장세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27일 헌재가 탄핵 심판, 변론 준비 2차 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원화 약세는 제한되고 코스피가 그때 당시 2,500선을 하회했다가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흐름인데 그 이후에 이제 헌재의 이벤트 일정에 맞춰서 증시가 움직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조기 대선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약한 경제 체력으로 시선이 옮겨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죠. 그 원인들은 이제 내수 어려움과 함께 수출이 부진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장밋빛 기대를 갖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되게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코스피는 2,700선 무릎에서 좀 팔고 이제 올해 가장 낮았던 그 레벨까지는 내려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하락하면 다시 사들이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아직까지는 봐야 되는 대표적인 장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대선을 계기로 뭔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두 분은 우리 경제 상황, 과연 약한 경제 체력에 기업의 수익이 과연 더 늘어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쓴다면 그렇게 낙관만하게 이르다 이런 정리를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우리 주식을 계속 팔아왔는데 뭐 10개월 만에 다시 우리 주식을 순매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외국인들이 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박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외국인들은? 이 부분도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순매도 유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뭐 1월, 2월, 3월, 4월 4개월 동안만 하더라도 그 순매도 금액이 18조 원으로 상당했거든요. 최근에는 다시 이제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순매도 기간에도 외국인들이 다 판 게 아니라 이제 주로 많이 팔았던 종목들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종목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 같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순매도 기간에도 이 방위산업주라든지 그 IT 업종 같은 것들은 순매수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변경이 있다는 차원이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순매수된 게 뭐 대세 상승의 시작 이런 차원보다는 좀 저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안정되었어요 이제는. 그리고 원화가 어느 정도 강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시기에 들었기 때문에 순매수가 된 것이지 이게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돌아왔느냐 컴백해서 원화 값이 조금 비싸지는 거, 원화 강세 요인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는데 환율 외에도 외국인들이 조금 우리 시장이 어떤 이제 10개월 순매수로 돌아선 이유를 좀 찾아볼 수는 있나요? 다른 환경 변화? 아무래도 이제 대불확실성이 좀 낮아진 부분들에 기인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 모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마찰이 시장 예상과 따르게 빠르게 좀 하이 모드로 갔던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역시 2,700선까지 올라올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간세 협상 자체가 진전이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한 노이즈 관련된 부분들이 불거지고 있는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전 이제 7월 초가 되겠죠. 그 이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반복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5월 달에는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리스크 온으로 좀 작용할 만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5월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bp 금리 인하를 하긴 했었지만 사실 그 대선을 앞두고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변경을 준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도 계속 예측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염두에 두고 좀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영향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강세와 금리 인하로 어떤 외국인들의 컴백인데 박병규 교수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외국인들이 그동안 뭐 샀다 하면 삼성전자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팔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방산, IT 중 어떤 업종을 주로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은?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반도체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거든요. 또 이에 따라서 또 이 반도체의 그 선물 가격 같은 것들이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뭐 던진 이유이고 그 대신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주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같은 그런 종목들 많이 샀고요. 또
또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인데 이게 굉장히 주가가 빠져가지고 많이 싸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없이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급에 대한 전망이 달라지면 다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업황이 회복되면 외국인 수급도 다시 돌아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여전히 삼성전자가 뭐 1등 대장주인 셈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단중 의원이 보시기에는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게 어떤 특징적인 걸 뭐 알 수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나요, 지금? 올 한 달만 놓고 본다고 하면 한국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계, 은행, 조선 업종 위주로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은행, 기계, 조선. 네. 하지만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 한 달 가운데 상반월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늘어나는 듯했지만 하반월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 비중은 좀 줄어드는 형태였고 예. 결국 한국 투자자들이 손하는 자동차, 반도체 비중이 좀 줄어들고 기타 기계나 은행, 조선업종 비중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외국인들조차도 올해 연초 이후 추이를 놓고 보면 일관성 있는 어떤 자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올 한 달만 놓고 본다고 하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연초 이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순매수 업종과 종목을 보면 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초 있는데 이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순매수 종목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섹터로 보면 이제 전기가스, 기계, 철강금속, 건설업이었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내비치고 있는 거고요. 예. 종목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러티, LIG 넥스원, 효성중공업 순으로 샀기 때문에 방산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증시가 좋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조차도 한국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주목하는 업종을 본다면 그렇게 우리 시장에 적극적이지 않다, 좀 보수적인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이제 내일이면 이제 새 정부 출범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다들 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걸 들어보자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5천만 원까지 해서 증시를 조금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 박병호 교수님,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입니까 이게? 그 일반적으로 보면 이 두 유력 후보의 공약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아, 매우 긍정적이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약만으로 시장이 확 달아오를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단 상법 개정에 대한 공약 좋죠. 네, 상법 개정. 근데 이 분야 상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반발할 거고 만일에 이제 이 기업들의 반발을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예. 뭐 배임죄 같은 경우를 요건을 굉장히 완화시켜주거나 뭐 인수합병에 대한 어떤 방어권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더 주게 된다면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그 긍정적인 효과가 반의 반으로 축소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 김무수 후보도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약인데 저는 굉장히 우리 시장에 많이 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예. 근데 이제 실상을 생각해 보면 세수 부족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이게 특히 대표적인 부자 감세입니다. 이거는 배당 소득이 5천만 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의 한 50억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부자 감세입니다. 이런 반발에 바로 봉착할 건데 여론하고 국회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이뤄낼지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공약이 아니라 빌공짜 공약, 엠프티 공짜 같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투자의 어떤 뭐가 바뀔 걸 기대하는 건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재명 후보 이제 지배구조 개선인데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의 반발이 심하니까 반발을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당근을 줘야 되는데 형법상의 이제 배임죄를 조금 완화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상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 안 된다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5천만 원 뭐 국회에서 통과나 되겠느냐.
아마 이런 또 말씀이시니까 이거 개미 투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주가도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남중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두 후보가 내건 뭐 이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겠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영향을? 아무래도 이제 세금 부분들이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여력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정책을 좀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주주환원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자체를 안정적으로 좀 올릴 만한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데 전반적인 환경들이 좀 조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 조성.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상권 개전안을 통한 코스피 5천 시대 이런 정책들 역시 살펴보면 뭐 나쁜 공약은 아니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바로 현실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음표는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이제 대선 결과 이후에 이제 코스피 지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81년도 9번의 대선이 있었는데 6번 평균적으로 한 달 뒤 주가를 보면 4.1%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9번 중에 3번 정도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저는 사실 이제 주가가 한 달 뒤에 오를 거라는 쪽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9번 중에 3번 정도 증시가 하락했다고 얘기해드렸는데 3번 정도 어느 기간 중에요? 그게 그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그 정권 때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대선 결과 이후에. 그래서 사실 저는 그쪽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과거 경험상. 왜냐하면 지금 7,700선이라는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벨이기도 하고 그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이 사실 5월 달에 대부분 주가에 많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일정 부분 차익 매물도 쏟아질 여지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역대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취임 이후 뭐 한 달이라든지 또는 1년 또는 주요 정책이 현실화되는 또는 집권 후 2년 아니면 5년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저는 그게 좀 irregular, 불규칙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공식화되어 가지고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끝나면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가지고 이 판단할 수도 없고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재임 기간 동안 수익률을 본다. 그건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특정 기간 한 달 잘라서 다르고요. 이게 또 3주 자르면 또 달라집니다. 또 2달 자르면 또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짧은 기간 동안의 그 어떤 수익률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대통령 선거 끝나더라도 뭐 당분간 아주 나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두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그 주식 시장을 좀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좀 컴백하고 있는 그런 초기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금리 인하도 뭐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 임기 5년에 걸쳐서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뭐 20% 이상 오른 적이 노무현 대통령 5년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20%를 5년 동안에 못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뭐 정권의 성향이라든지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좌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찌됐든 유력 두 후보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혹시 업종이나 종목에 따라 조금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두 후보에 따라서? 근데 지금 현재 두 후보들의 공약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부동산 시장보다는 금융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공약들을 훨씬 더 국민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 중에 어느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금융시장이 부동산 시장보다 더 부각될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주주 환원 그리고 배당 소득을 좀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도 놓고 온다고 하면 고배당주에 해당되는 지주 그리고 은행, 뭐 증권 이런 금융주 역시 좀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이재명 대선 후보와는 좀 결이 다른 정책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신재생 에너지,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들의 종목들이 아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네. 기존 정부와 좀 다를 수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병현 교수님 어떠세요?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둘 중에 누가 될 경우 조금 분야, 업종 이런 게 달라질 변수가 좀 있어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 이상하게도 이제 유력 두 후보가 서로 뺏긴 것처럼 모두 첨단 산업을 다 키우고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또 게다가 이 산업화, 저희 한국이 산업화 초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어서 선 상황에서 대통령에 따라갖고 특정 산업이나 업종이 나빠지는 예는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만 좋아지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좋아지는 경우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그 공약들이 현실화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안, 청사진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뭐 국민 펀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펀딩이나 투자 이런 계획 같은 것들 세우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이나 업종의 부양 효과를 있을 거냐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저는 좀 회의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제 두 후보가 뭐 증시를 활력을 좀 높이겠다. 양쪽 다 그렇게 공약을 하니까 이제 기대를 가져보는데 그중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제시했네요. 5천 시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겠지만 임기 5년 내 과연 5천 달성 만약에 된다면 혹시 뭐 가능할까? 뭐 이게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전망을 하실까? 5천 달성을 위해서 뭔가 제도나 환경이 뭐가 필요할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나누고 싶네요. 문단중 위원님 어떻습니까? 혹시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코스피 5천 임기 내 가능할까요? 뭐 집권 3년 차 정도 되면 아마 그 시점이 이제 미국 경기학장의 피날레와 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5천이란 얘기를 적극적으로 꺼내들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황이, 경제와 정책이란 부분들이 좀 전제적으로는 좀 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한국의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올해만 해도 1.6에서 1.8 정도 됐는데 지금 실질 성장률이 최근에 KDI가 0.8%까지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사실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한국의 코스피는 한국의 전체 수출 증가율과 동행을 합니다. 수출 증가율. 근데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의 중요한 품목인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2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한국의 중요한 지역인 중국은 지난해 7월 이후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 수출 증가율, 반도체, 중국 수출 증가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연속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전제 조건으로 달성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정책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또 ISA, 나비반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것들도 코스피가 5천 시대 가는데 조금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우리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높아져야 된다. 수출 증가율이 우선 더 높아져야 된다는데 지금 트럼프 관세로 뭐 수출이 지난 5월에도 1% 이상 줄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은 코스피 5천이라는 게 너무 환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봉현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5천 뭐 가능성 또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제도 뭐가 더 시급할까요? 예, 뭐 사실 미국 시장은 S&P 수익률이 뭐 지난 10년간 거의 17% 수준이 되고 나스닥이 5년 전에 10,000포인트였던 게 지금 2만 포인트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렇게 그거 보면 우리 사실 코스피도 지금 2,600, 2,700 수준이면 5,000포인트 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오늘은 성장 운동력은 점점 꺼지고 있고요. 또 기업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죠. 정치인들이 다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 주장하면서 어떻게 기업들이 잘 되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왜곡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실은 보면
다수의 표를 얻어갖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일으켜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절대 소수입니다.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양쪽의 표를 다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고 해갖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통령 후보들이 뭐 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하지 말아주기를 제 사실은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이게 뭐 시장을 누구 어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이렇게 떠드는 거는 사실은 좀 올바르지 않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코스피 실현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표만을 얻기 위해서 지수 얼마까지 몰리겠다.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하셨네요. 두 후보의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조금 산업 정책을 보면 아까 박보영 교수님 언급을 하셨지만 똑같이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내걸고 있습니다. 양쪽 다 100조 원 뭐 투자, 100조 원 펀드 조성. 그러니까 뭔가 인공지능에서 뭔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우리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분에서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AI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게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과거에 인터넷이 1989년도 출시되고 인터넷 혁명이 시작됐고요. 그게 18년 지속이 됐고 2007년도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모바일 혁명이 15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은 2022년도 챗 GPT가 출시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보수적으로 봐도 13년 정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2035년경까지 AI 혁명이 쭉 지속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선진국 대비 한국이 뒤처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가감한 재정 지출을 통해서 AI 산업을 키우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투자 유치를 많이 했던 AI 기업들을 보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유치한 기업이 6개 정도 됩니다. 어디입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스푼랩스, 이게 글로벌 쇼폼 영상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12랩스라는 거는 이제 대규모 영상 언어 모델을 하고 있고, 딥X는 AI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를 도와주는 기업들인데 그 각 기업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스푼랩스는 지난해 9월달에 크래프톤이 1,200억 원 투자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12랩스는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토종 기업에 투자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스타트업에 해당되는 AI 기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떠세요? 혹시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든지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조금 인공지능 AI 부분 좀 주목하는 혹시 기업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칼럼에서도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대세를 거슬 수 없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생성형 제너레이티브 AI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 어떤 분야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투자 비중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뭐 국민펀드 100조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00조 펀드. 국내에서 이제 중견기업도 스타트업도 다 AI 뛰어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중견기업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또 한글과 컴퓨터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세계의 선도 기술하고 비교하면 떨어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일 앞서 있습니다. 이 기업도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또 사실 국내에서 중견기업 중에서는 통신사들이라든지 빅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다 AI 다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도 이제 투자 대상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조 펀드 만들 때 그 펀드의 투자 대상 기업이 그런 데도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얘기하면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원님은 전문가시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리턴 테크놀로지, 라이너, 마크비전, 뭐 베슬 AI, 업스테이지, 뭐 아까 12랩스는 말씀하셨고 호미 AI, 라이터 이런 회사들이 다 생성형 AI 분야 스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사실은 이 AI 기술이라는 거는 지원 기술과 완전히 다르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보면 흥망성쇠가 분초에 따라 갈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특정한 펀드에서 투자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하나 이제 제안을 하나 하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팬시하게 보이려고 국민 펀드 만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것도 하지 말고. 이거 다 사실은 벤처 기업들입니다. 그럼 벤처 기업들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은 이건 개인들이
찾기나 정부가 찾기는 힘듭니다. 이건 진짜 순수한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걸 위해 갖고 만든 우리나라 제도가 창투사 같은 제도거든요. 창투사를. 예. 그런데 작년에 많이 늘었다고 하는 그 벤처 투자 규모가 12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런 창투사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이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서 성장성이 있고 실행성, 성공 가능성이 높은 벤처나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거기다 돈을 몰아주면 차라리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정부가 국민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예. 뭐 어떤 일부 섹터에 투자한다. 이거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시장 원리에 따지면 적절치 않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효용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를 이용해도 충분히 우리 그 인공지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방향은 충분히 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100조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고 하지만 이미 인공지능에 앞서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벤처, 스타트업이 할 건지에 대한 방향도 선명치 않은데, 또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기업을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 결국 전문 창투사에 좀 맡겨둬라, 뭐 이런 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박병호 부산 화신사이버대학교 토김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상장 지수펀드 ETF 시장이 2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ETF 시장에서도 국내 상품이 돋보였는데요. ETF 투자,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고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이승원 미래에셋 자산운용 디지털 플랫폼 본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ETF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조금 더 됐잖아요. 네, 2002년도부터니까 2002년. 예, 예. 뭐 길지 않은 시간인데 지금 자산이 순자산 200조 원 지금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뭐 너도나도 지금 ETF 투자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투자액이 많이 늘었을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그 투자 트렌드에서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최근에? 같고요. 예, 네. 22년도에 한 80조 수준이었던 게 이제 25년 들어서 한 3년 만에 네. 100조가 더 증가돼서 지금 이제 200조가 됐고, 국내 상장된 ETF 개수만 해도 벌써 지금 뭐 거의 1,000개 육박한, 지난주까지 989개였는데요. 예. 계속적으로 주간 단위 이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한국 시장에서도 벌써 1,000개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볼 때 우리가 그전엔 공모 펀드가 있었잖아요. 예. 공모 펀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뭐라 그러니까 세금, 뭐 수수료, 또 체결 방법이 좀 많이 다르죠. 예. 전반적으로 그냥 국내 주식과 어떤 말씀하신 뮤추얼 펀드 두 개를 합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펀드가 이제 여러 개의 종목을 담지요. 예,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ETF는 최소 10개의 종목을 담아서 예. 그것을 한국 거래소에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상장시켜 놓은 것이 ETF입니다. 예. 펀드랑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주식과 펀드 두 개의 장점을 결합시켜 놓은 거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펀드는 저희가 환매와 뭐 이제 매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제가 팔고 싶어도 한 3, 4일 있다. 그렇죠. 어떤 기준 즉시 가격이라고 환매가 좀 어려운 예, 거잖아요. 조금 며칠 걸리는 게 그렇죠. 있던 거를 얘는 주식이랑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격, 보통 저희 이제 NAV라고 표현되는데 그 가격에 맞춰서 바로 환매가 되면 똑같이 이틀 후에 입금이 되고, 또 환매와 동시에 주식도 오늘 바로 또 다른 걸로 사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주식처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르고, 네.
세금은 같습니다. 세금은 세금은? 예, 어차피 이걸 펀드를 상장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앞서서도 조금 세금 말씀 주셨는데 아직은 국내는 이제 국내 주식도 매매차익 비과세인 것처럼 국내형은 사실 비과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예. 거래세 부분들은 있지만 해외형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 15.4%인 부분은 똑같고요. 이게 뭐 지금 5월달 방금 지나서 뭐 신고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ISA나 퇴직연금 계좌 등에서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보수가 조금 낮죠. 왜냐하면 수수료? 예, 네. 이제 펀드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서 실제적으로 되는 그런 상품을 매수하시는 거지만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식처럼 사고 팔고 직접 하시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라고 판매 보수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ETF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뮤추얼 펀드보다는 조금 낮게 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자산 운용사별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보수를 더 낮추기 굉장히 많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많이 낮아지고 굉장히 낮아졌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거네요. 네. 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ETF 뭐 워낙에 상품이 아까 1,000개 가까이 된다니까 네, 맞습니다. 뭐 가장 인기 있는 게 뭔지 혹시 올 들어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ETF는 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근데 순서를 보니까 원래 이제 탑5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ETF가 워낙 많다 보니까 탑5 하니까는 다 똑같더라고요. 다 예. 똑같아요? 이게 이제 왜냐면 특정 업종으로 저희- 쏠려 있다는 얘기. 예, 저희 회사도 방산이 있고 아. 다른 회사도 방산이 있고 하다 그러네. 보니까 요즘 방산 대세네. 예, 그래서 순서대로 보니까 이제 K 방산 자체가 한 100% 정도 수준이었고 K방산이 올 들어 예, 100%, 그다음 순서대로는 양자 컴퓨터가 한 70%대 양자컴, 그다음에 이제 조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어떤 그 트럼프 뭐 관세도 문제지만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조선이 한 50%대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제 내일이긴 한데 금융 지주와 관련된 것들 또는 배당과 관련된 증권 금융 네. 이쪽이 조금 한 30%대가 되고요. 네. AI는 사실 24년도에는 1등을 차지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올 들어서는 한 5위권 AI 전력 부분이 한 30%대 정도여서 일단 5개 정도가 올해 가장 좋은 ETF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산, 양자컴퓨터, 조선, 금융지준이나 어떤 배당 그리고 AI. 네. AI가 작년에 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그렇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한다 그런 상대적으로 주춤한 부분이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앞서서도 사실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글로벌 트렌드, 어떤 트렌드인가에서 조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들었었는데 AI 부분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예전에 이제 핸드폰 저희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이런 어떤 혁신적인 혁명이 일어났다 말하고 했던 것들이 한 10년, 15년 갔던 것 같고요. 뭐 지금도 이제 계속 발전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또 이제 먹거리라고 했을 때 AI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양자 컴퓨팅이다 아니면 또 이제 방산이다 조선이다 또는 좀 이따 뭐 말씀드린 원전이다 원자력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혁신 트렌드는 AI 쪽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월 배당 ETF라는 게 좀 많이 인기를 끌면서요. 매월 이제 배당을 받는 그것도 상당히 높게 배당을 하는 거. 이게 어떤 유형의 배당 ETF가 있는 건가요? 24년도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연초 이후 사실 이제 매수를 쭉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이 아직은 어떤 투자 섹터에서는 제일 위에 있어요. S&P 500 나스닥이 1위부터 4위까지가 되어 있고 예. 보통 이제 5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스 2X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떨어질 것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5위에 있어요. 네. 요거는 사실상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뭐 물린 쪽, 그러니까 생각과 반대된 쪽이다 보니까 지금은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는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 이거는 매년 나타납니다. 증시가 조금 좋을 때는 레버리지 쓴 쪽이 2배, 이제 3배로 올라가는 네. 쪽. 예, 한국은 2배까지지만 지금에서 5위는 인버스 2X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월분배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6위부터 쭉 있을 때 그다음에 말씀하신 월분배, 그다음에 약간은 지금 증시가 올해 사실은 5개월 동안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머니마켓 액티브, MLF와 같은 금리형 상품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주신 월분배 상품은 배당 또, 매월 이제 배당이 나오는 네네네. ETF. 네. 예. 월분배 상품은 사실 요즘 더 이제 인기가 있죠. 사실은
모든 예전에는 ETF라고 하면은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이게 분기에 주식으로 한 따지자면 번씩? 예, 배분 분배고 저희는 이제 배당이고 저희는 분배라고 얘기하는데 월분배 ETF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실 내일 대선이 또 있다 보니까 약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이익 자체는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금리도 인하했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작년에 뭐 정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코리아 밸류업 같은 경우 주주 가치 제고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베네핏을 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당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ETF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배당만 좋은 애들이 이렇게 묶지를 않고 예를 들면 10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렸던 기업 30개만 묶어놓자. 네. 뭐 이렇게 이제 ETF를 만듭니다.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저희 배당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4년 기준 5% 넘게 5% 넘으면 넘게 많은 하다 거다. 보고 그걸 이제 월분배로 하다 보니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매달 받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월분배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네. 점이 조금 있긴 고배당 해요. ETF, 네. 월배당 왜냐면 주의할 점? 네, 월분배라고 했을 때 진짜 연 17% 상품도 있습니다. 연 17%를 월분배하겠다. 또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5% 정도 수준에서 분배하겠다. 분배라고 하는 것은 분배 재원이 이제 주식은 배당일 테고 채권은 이자일 테고 뭐 리츠는 또 임대 수수료에 따른 배당일 테고 한데 이 배당 재원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당 재원. 네. 왜냐하면 월분배에서 많이 쓰는 게 아마 ETF 중에 커버드 콜이라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콜옵션 매도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시장이 많이 그만큼 오를 거니까 프리미엄 붙었던 부분들을 매도를 통해서 쌓아서 분배를 해드리는 건데 일정 부분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연평균 성장률 CAGR 같은 경우가 4% 중반대인데 이걸 통해서 뭐 10몇 프로 배분하겠다 했을 때에는 물론 재원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배당을 약속하는 ETF는 좀 주의하라. 네, 실제 뭐 배당 재원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배당을 할 수 있을까? 리스크가 클 수 있다. 그런 거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원본에서 일정 부분 분배를 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10,000원으로 시작됐지만 또 하방은 열려 있거든요. 그 이게 뭐 7,000원이 되고 5,000원이 되고 했을 때에는 사실 17% 배당한다고 해도 8.5%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고위험, 있습니다. 고수익, 고위험. 반드시 원리가 똑같거든요. 네, 높은 이익을 준다는 건 반드시 위험하다. 그런 걸. 요즘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이제 원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원전 테마 ETF라는 게 뭐 테마형 ETF들이 많은데 이 원전 테마 ETF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데 어느 정도예요? 아까 우리 1등은 방산, 양자컴, 조선이었는데 이게 이제 원전 자체는 사실 5월에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됐죠. 5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안전규제 관련된 어떤 행정명령도 했고 2050년까지 4배 이상의 어떤 원전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전은 사실 주목을 받았다가 최근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탑 뭐 5에는 없었지만 올 한 해 전체로는 예, 없지만 5월 달만 봤을 때는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우라늄 하는 우라라는 ETF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원전이랑 관련돼 있는데 한 달 동안 수익률이 29%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우라늄 채굴 또는 이제 SMR 같은 모듈 원자로를 만드는 또는 뭐 어떤 개발 업체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게 ETF들인데 원전과 관련된 것들은 실제적으로 앞서 뭐 잠깐 나오는 어떤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방향이 뭐 원전 쪽으로도 원전 비중 확대로 간다 네. 이거죠. 방산도 사실은 미국도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유럽도 같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방산 부분들도 계속 올라온 부분들이 광입이 올리라는 있어서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원전도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도 원전 관련된 게 올해 5월달 2개가 또 상장이 되었습니다. 뭐 플러스 한화에서 또는 서울 신한에서 원전 관련된 사실 기존에는 한국 원전 ETF만 있었어요. 한전과 관련된 뭐 한국
전력이나 한전 KPS, 뭐 이제 한전 기술 이런 걸 모아놓은 거였는데 미국 원전과 글로벌 원전 ETF가 새로 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데 물론 이거는 지금 조선이랑은 좀 다릅니다. 조선은 사실 실질적인 수주에 대한 주문들이 들어갔고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단 정책 발표와 함께 이제 실제적인 수주와 바로 이어진 것들은 아닐 수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하나의 제가 이제 투자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이제 역시 인공지능인데 요즘 네.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으로 유명하죠. 미국의 팔란티어, 뭐 네, AI 네, 시대를 이끌 스타트 기업이다. 뭐 이렇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올해 주가가 팔란티어 한 50% 이상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팔란티어 관련 ETF도 줄지어서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는데 이게 관련 ETF라도 뭔가 투자 비중, 운용 방식,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난다면서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제 ETF라고 하는 게 하나의 주식만 담지를 못하죠. 이게 보통 10개 10개 정도 담아야 종목인데 되니까. 사실 한 종목 담고 다른 것들을 비중을 줄이면 비슷할 수 있는데 다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지금 훨씬 더 큽니다. 워낙 크다 크니까요. 보니까 네. 팔란티어가 한 종목은 사실 그리고 비중이 30%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3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는 그와 유사한 기업들 또는 관련된 기업들로 할 수 있는 ETF가 있고 예. 또는 너무나 아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채권 혼합형이나 혼합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팔란티어를 담아놓고 나머지는 미국 국채 또는 한국 국채 또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커버드 콜을 조금 활용한 이렇게 결합시켜서 ETF들이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관련돼서 사실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맞다. 근데 이제 약간 변동성이 사실 예전 몇 년 전에 테슬라 이상으로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하시고 싶으면 채권이 섞인 혼합형 쪽으로 좀 가시는 것도 좋고 이름에 팔란티어가 붙은 건 4개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4개. 사실은 ETF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의 비중을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각 운용사 이제 홈페이지 같은데 또는 뭐 그냥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이 ETF에 내가 선호하는 종목이 몇 프로 들어가 있구나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이제 퇴직연금 규모가 이제 워낙 커지니까 퇴직연금에서 ETF에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노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슬기롭게 이 퇴직연금을 ETF를 통해서 운용하는 방법, 뭐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수익성을 동시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방법. 퇴직연금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ETF가 사실 2019년 정도 했을 때 전체 퇴직연금에서 ETF로 투자하시는 분이 5천억이 채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25년 중간 정도 저희가 집계했을 때는 25조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5년 동안 그러니까 뭐 24조 이상 성장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이건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사실 많이 말씀 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해서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내 퇴직연금만큼은 내가 운용하겠다. 아까 이제 ETF 특성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종목, 내가 하고 싶은 ETF들을 잘 모아놓은 것들 퇴직연금. 왜냐하면 퇴직연금도 주식을 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ETF라는 툴을 가지고 투자 툴을 가지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건 사실 아직도 미국형이긴 하세요. S&P 500이랑 나스닥 100 위주로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해외 관련된 것들로 조금은 안정된 거 위주로 많이 들어오시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퇴직 어떤 시점에 맞춰서 내가 계속 무언가 모아 나간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급여소득자의 뭐 10분의 1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걸 가지고 계속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서 또 세제 혜택도 있고 주식으로도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가 있고 과감하다는 표현이 사실 DB형 그냥 금리 맡겨놓으면 금리가 뭐 조금 높아졌다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긴 합니다만은 사실 기대 수익률에 조금 못 미칠 때가 있어서 그거보다는 주식을 차곡차곡 좀 모아 나가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매달 이렇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내 은퇴 시점에 맞춰서 그런 ETF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금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퇴직연금에서 운용을 하시면 아까 배당소득세 이런 뭐 세금 부분이 아니고 약간 과세 이연이죠. 3.3에서 5.5%
받을 퇴직연금 수령하실 때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라는 제도 그리고 아까 약간 분리과세 ISA라는 제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둔 상장 지수펀드 ETF 시장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미래에셋 자산운용 디지털 플랫폼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증시에 우호적인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기대가 현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새로운 정책만으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관건은 기업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지와 경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수익 능력을 따라갑니다.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환경 없이 주가를 띄우겠다는 공약은 공허한 외침입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